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조 IG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이 지금 상암은 잠시 그쳤는데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상암 쪽은 네. 뭐 일이 와서 그런지 제설이 어느 정도 큰 도로는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충무로에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내를 통과하는데 거기는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막 그런가요? 제설을 하다 보니까 오늘 퇴근길 시내 중심가 가시는 분들 물론 이제 제설을 하긴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조심히 것 같아요. 이동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떠셨어요? 많이 막혔어요. 많이 밀리셨죠? 막혔는데 네. 이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 막히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이제 연말 연시를 만나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첫눈으로 만나자고 한 여인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나고. 과거 옛 그런 사랑이 떠오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사모님 듣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건 자유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나눌 거리가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이 FOMC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거는 뭐 다 알던 거였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일단 이번 인상폭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연준이 이제 그 9월달에 밝혔던 스탠스를 여전히 밟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때 당시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2022년도에 125bp 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1월 달에 75bp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를 처음 꺼냈었어요. 그러면서 네. 빠르면 12월부터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50bp로 여전히 받아들였었던 상황이고 단지 이제 그 뒤에 나온 어떤 상황들이 조금 월가에서 소위 말해서 금융가에서 설왕설래했었죠. CPI가 조금 실업률이 좀 세게 나오니까 더 강하게 좀 봤었고 CPI가 좀 약하게 나오니까 좀 약하게 봤었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보긴 했었습니다만 연준은 여전히 밝혔던 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발표된 CPI가 생각보다 이제 7.1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월 예상치는 7.3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걷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 내리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제반 요소를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확신이 아직은 안 든다. 그러니까 이제 CPI 상승률이 9%대에서 이제 7%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여전히 목표치인 2%대까지는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이게 기조적으로 지금 이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분명히 좀 선을 걷다라는 점, 이 점이 이번에 50bp를 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물가가 꺾이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물가고 고용 지표는 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0.5%포인트를 올린 건데 여전히 갈 길이 있다, 갈 길이 멀다라는 말은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도 했던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네. 옛날에 폴 볼크라든지 여러 연준 의장들의 얘기 중에 가장 완곡한 표현이죠. 금리 앞으로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좀 원시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갈 길이 참 남아있다. 좀 시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자, 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렸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통계적 착시 현상 좀 착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물가 하락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1% 올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이에요. 정말 많이 오른 거죠. 예,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 평생에 몇 번 안 보는 정말 높은 상승률이거든요. 네. 그리고 11월 달 물가는 10월 달에 비해서 또 전월 대비 또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올랐는 데는 뭐가 하락세냐? 물가 오르는 폭이 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가가 하락세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 물가는 상승폭이 줄었다. 여전히 오른다. 자,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연준이 새벽 4시에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정책 성명서를 내놓으면서 금리 0.5%포인트를 올린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딱 발표했어요. 그 순간에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컴퓨터를 켜놓고 뉴욕 증시 상황표를 보니까
0.5%포인트를 내린다는 얘기가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와르르 떨어지더라고요. 그 전만 해도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0.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 빅스텝 한당 다 예견됐단 말이죠. 예상 범위 내인데 그래도 이게 막상 이제 보니까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 금리가 0.5%포인트를 올려서 속도 조절했다지만 이 대목도 금리를 안 올렸거나 금리를 내린 건 아니거든요. 네. 금리를 올렸는데 조금 덜 올렸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언론 보도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집에 폭탄이 쏟아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폭탄이 75발씩 떨어졌대요. 자기 집 앞에. 0.75% 자이언트 스탁. 그런데 이번에는 50개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75개 폭탄이 떨어져서 50개 떨어지면 야 이제 됐어. 이렇게 안 돌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폭탄은 폭탄인 거죠. 여전히 폭탄은 내리고 있다. 네. 속도 조절이지 방향 전환, 연준 피벗까지는 아직 멀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연준이 0.50 빅스텝을 함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네. 이 순간에는 4.5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2007년 후에 최고로 높은 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높네. 여기에 대한 좀 충격이 있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야. 이게 예견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속도 조절을 하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다고요. 아, 이제 연준 금리 인상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제롬 파월이라도 이번에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 되겠다 작심을 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속도 조절에 시중의 분위기가 좀 나이브하게 좀 태만하게 돼서 네.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은 하지만 금리 인상 끝난 건 아니야. 여전히 갈 길이 있어. 이렇게 다시 시그널을 주는 의도된 발언으로 보고요. 네. 전체 크게 볼 때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한 6개월간은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대목이 특히 부각되고 어떤 대목이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큰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물가 2%를 낮추기 위한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기 침체는 가지 않도록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속도 조절을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다만 긴축 기조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연준이 분명히 밝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금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터미널 금리가 2022년에는 4.4였었고 2023년엔 4.6이었죠. 이게 이제 5라는 숫자로 드디어 올라섰습니다. 5.1을 제시를 했죠. 우리가 이제 조금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 네. 6월 달에 FOMC 회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터미널 금리 목표치는 3.5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볼라드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4라는 숫자, 5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이제 이거 좀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매파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결국 6월 달에 4.4로 올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혹시 이제 뭐 다시 볼라드 총재 같은 경우 이제 뭐 테일러 준칙이니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강력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많은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보면 이제 5.1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룸을 좀 벌려놓은 거죠.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최소한 5.1이 된다면 25bp씩 3번 정도는 올라갈 정도는 되는 거죠. 뭐 더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4.4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2024년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도표가 워낙 많이 벌어져 가지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관심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5% 성장에 머무를 것이다. 지금 그러고 실업률이 지금 3.2를 예상했는데 네. 4.6까지 내년도 실업률을 예상을 한다.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경기 둔화가 내년도에 닥칠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이걸 연준이 밝혔다라는 숫자들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점도표상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중간값이 5.1%로 네. 상향 조정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이 12분이세요. 그러니까 7명의 FRB 위원 분들이고 그다음에 12개 중앙은행 총재 중에 5분이 이제 하고 네. 내년도에는 이제 5분이 좀 바뀔 거예요. 블러 총재가 빠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 확정된 이제 명단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들을 보면 3분의 2 이상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들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전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점도표 네. 이제 최종 금리 또 언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냐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점도표라니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장면이거든요. 전 말 용어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점으로 찍는 그림표, 점 그림표, 네, 풀어서 하니까 쉽네요. 점 그림표. 네, 점 그림표. 자, 연준 위원들이 지금 지방 연준 총재들 12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7명 이렇게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 점을 쫙 찍는 거예요. 분기별로 금리를 어떻게 될 것이다. 그분들 중에 돌아가면서 12명이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뽑는 7명은 그냥 계속하지만은 그분들이 찍는 게 결국 앞으로의 예측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본다는 건데 경제는 생물입니다.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그렇게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현재 연준 점도표상의 중간값 평균치가 정확하게 5.1입니다. 이게 3개월 전에 4.4 정도 됐죠. 그러니까 무려 0.7%포인트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리겠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있으니까 당초 9월 달에 예상했던 점도표 예상했던 그 최고금리 내년에 4.6이었는데 네. 그거 제대로 되지 않을 거야. 좀 더 올려야 되겠어. 네. 그런데 그럼 속도 조절을 왜 했느냐? 경기가 침체하고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다 보니까 속도 조절은 하고 금리 인상 기간은 좀 더 길게 가져가고 그 최고 고점, 최종 금리도 좀 더 높여간다. 심지어 어떤 연준 위원들은 5.75%까지 제시했습니다. 5.75면 네. 지금 연준의 금리가 4.5입니까? 오늘 금리를 올렸어. 네. 그러면 앞으로도 1.25%포인트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 베이비 스텝을 기준으로 하면 5번 더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물가가 2%로 잡힐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가 인상, 금리 인하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자, 물론 물가가 2%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아니고 된다는 물가가 2%로 떨어진다는 신호. 이건 뭐 계량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 거로 볼 때 네. 내년 중에 금리 인하는 현재 경제 구조로서는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년 금리 인하는 없다. 예, 그런 면에서 내년에 금리가 5%로 올라가서 네. 그게 한 내년 중순쯤에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하이츠 금리에서 개마고온 금리가 시작됩니다. 높은 시점에서 한동안 계속 가는 게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그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최근 미국이 금리 상승기에 그 개마고온 금리 정점에서 몇 달을 갔느냐. 최근 60년간 평균치가 11개월 갔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정점을 천다. 그러면 그때부터 11개월 후인 2024년 4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오늘 나온 결과만 놓으면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 대한 시각들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건 뭐 저희가 금리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쉽게 얘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현재 미주원의 변정규 전무님이라고 계신 분이 최근에 신간을 내셨어요. 환율과 금리에 대한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 네. 그분들이 점도표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하자라면 네. 점도표는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행 지표로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상태의 경제 상황을 놓고 연준위원들의 생각이지 네. 연준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행 지표는 아니다라는 점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점도표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시각을 읽어내야지 이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점도표는 5.1을 최종 금리로 봤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6%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뭐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느냐? 거시경제 지표, 첫 번째 CPI, PCE 같은 물가지수, 네, 네. 그다음에 고용지표. 요 네. 두 가지가 좌우하는 것이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고 금리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점도표는 그냥 참고하는 수준이지
사실 이보다는 물가 상승률이나 고용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22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내년도의 경기 전망, 그러니까 이제 금리 전망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125bp 1.25% 포인트 금리 격차가 벌어진 거죠. 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한때 이제 1.5%까지 벌어진 적이 잠깐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천천히 올리더라도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한국은행의 생각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 경기 둔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4.5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부분들이었고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어떻게 좀 발을 빼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금리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계속해서 올리게 된다라면 우리가 따라가는 형국은 되긴 하겠지만 이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는 아니고 어쨌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일정한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너무 금리 격차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 공포가 과장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과거 역사를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됐으면 현재 지금 유의한 통계가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험치를 놓고 볼 때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역전이 생기면 우리 돈이 빠져나갈 것이고 우리 환율이 폭등할 것이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기후다. 이 한미 금리 차와 우리 돈이 유출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다른 요인도 많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종래 외환 위기를 맞을 때는 우리나라 금리만 돈 가치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서 외환 유출이 됐는데 지금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금리 격차,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조금씩 다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돈이 미국 아닌 다른 나라로 빠져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 네. 자, 우리나라도 이창용 총재가 이창용 스타일 점도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네. 지난번 금통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네. 점도표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않고요. 말로 했습니다. 말도표. 네. 자, 말로 우리 금통위원이 7명인데 7명 금리 최종 금리가 얼마야? 이래 말로 물어봤어요. 오랄 점도표죠. 그랬더니 그게 3.5로 나왔습니다. 평균이. 우리 지금 금리가 3.25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은 한 번 더 올리고 이제는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 이거거든요. 네. 실제로 내년 초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우리나라는 현재의 경제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한국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아, 정말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네. 우리는 미국하고 달리 우리는 금리 인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사채 시장이 회사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데다가 네. 우리는 대부분 이게 금리가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가계부채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걸 살짝 올리면 미국이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상형 총재는 사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제 금리 안 올리고 싶어. 특별한 쇼크만 없다면 미국이 긴축 발작을 또 한 번 일으킨다든지 하지 않는 한 이제 우리는 한 번 정도 올리고 이제 이성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상당히 안 그래도 무거운 상황이라서 더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제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저 궁금한 게 그 미 연준의 금리 목표치가 2%잖아요. 금리 목표시 금리가 아니라 물가 그렇죠. 목표치가 네. 2%인데 지금 7%대에서 2%대까지 어느 세월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과 일부 신문은 네. 이제 미국 연준의 목표 자체를 바꾸자. 물가 목표를 3%나 4% 높이자 이러는데 그것은 호사가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현재 그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좋다고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기대 수익률 이런 것을 다 계량목을 분석한 매우 과학적인 지수예요. 네.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 억제 목표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20%가 아니라 1.5. 금리를요.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5% 이상의 조정금리로 올리면 그래도 물가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그것을 그 상태에서 유지하면 5% 금리를 유지하기는 미국 경제 감내하기 힘듭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업이 돈 벌어서 영업이익하고 이자 갚는 거하고 비교하는데 이자로 내는 돈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다면 기업들 다 도산할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네. 물가가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 개막 온 금리가 몇 달을 가느냐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높은 고금리가 오래 높은 유지될 수 고금리가 있다. 의외로 네. 2년, 3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반드시 잡으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